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며 대선 준비에 돌입했고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공포감에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하며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환율은 33원 급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화두로 던진 개헌을 두고 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제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거절을, 국민의힘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헌 자체는 찬성하지만 그 시기를 두고 대선 전후로 엇갈린 겁니다. 그만큼 개헌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거절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라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겁니다.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는 개헌을 위한 현행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에는 개헌 관련 투표를 하지 못하고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설사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나 개헌 요건 강화 등 비교적 쟁점이 약한 사안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논쟁만 촉발한다는 주장으로 이 대표는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줄곧 전국전환용 개헌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국민의힘도 직격하며 각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 개헌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절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선 개헌을 띄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다 얘기했다며 사전 교감을 강조했었는데 MBN 취재 결과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우며 민주당 등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을 강조했습니다. 네,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나요? 제가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 당의 지도부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의 개헌 발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의장실과 민주당 지도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 관계자는 사전에 얘기한 적이 없다며 갑자기 회견을 진행할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국회의장 기자회견 배경에 의아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 의장의 회견 직후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는 지금 개헌할 시점이냐는 등의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도 60일 정도면 대단히 부족하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개헌이란 중차대한 사안을 양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추진했겠냐고 반문하면서도 최근 민주당 등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거부 의사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당 간 합의한 만큼만 하면 된다며 개헌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조기 대선 국면 초기부터 개헌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이냐 아니냐, 정치권의 개헌 동상이몽, 정치부 김도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계엄 사태 방지 같은 일부는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선택적 개헌은 찬성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골자인 만큼 당장 이번 대선에서의 개헌 투표는 사실상 거절했다고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일부만 받아들이는 선택적 개헌, 과거 입장과 좀 이재명 대표가 달라진 걸까요? 네, 올해 신년사에서도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얘기하면서 개헌과 맞닿은 이슈를 던지기도 했었고요. 지난 대선에선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네, 지금은 여러 전제 조건이 달리다 보니 과거보단 미온적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나 다른 잠룡들은 개헌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속내가 좀 다른가요? 네, 당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개헌은 미룰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죠.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지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비명계는 개헌 이슈가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카드입니다. 원로들과 의장까지 개헌을 언급하지만 이 대표는 소극적으로 응하는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네, 존재감의 부각이다. 그렇다면 개헌을 주장하면 정치적으로 얻는 유리한 게 좀 있습니까? 네, 먼저 여론이겠죠. 실제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역시 개헌 카드를 꺼내는 이유 가운데 이런 여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다른 속내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개헌에서 의회 해산권도 논의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을 남발하고 그다음에 입법 복주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로 뭐를 둘 것이냐. 예컨대 그것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개헌 국면에서 12.3 계엄은 국회와 대통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주장하게 되면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네,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받지 않으면 내란 종식과 윤석열 정부 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개헌을 주장해야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으로 프레임을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표를 향해 덩달아 청산되어야 할 인물처럼 공격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개헌에 찬성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미온적 태도, 이게 대선 전략과 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 대표는 자칫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먼저 발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논의로 이어지면 블랙홀이 된다는 점에서 이 대표를 향한 주목도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유력한 일강체제에서 개헌의 미온적인 속내는 이런 계산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조기 대선, 개헌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네, 노무현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모두 임기 말에 개헌 카드를 꺼냈었죠. 네네. 레임덕 국면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카드로 쓰였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쪽에서 꼭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점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 일강 체제에서 이 대표의 전향적 입장 표명이 없으면 개헌 논의가 불붙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네, 수세에 몰린 쪽에서 그동안 개헌을 주장해왔다. 개헌의 정치학,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살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대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국면 전환에 나선 모습입니다. 조유로 기자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른바 애도 기간을 가진 뒤 경선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탄핵 선고 사흘 만에 당내 경선을 관리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며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황 선관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대부터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해엔 국민의힘이 총선에 패배한 이후 당을 수습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조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하게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부분을 모두 겸비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황 위원장은 당 선관위의 과제로 단합과 공정을 꼽았습니다. 우리 이제 선관위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첫째가 단합이고요. 두 번째는 공정이죠. 이 두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둘러 조기 대선 모드로 돌아선 것을 두고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만 10명이 넘는 상황에서 단시간 내에 치열한 경선을 통해 컨벤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당 선관위는 모레 첫 회의를 열고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예상보다 빨리 대선 체제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예고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갑론을박도 이어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은 지지단체를 향한 메시지에 국민의힘 내부의 탈당 요구는 거세졌습니다. 헌법 위반한 행위를 한 전 대통령이 지금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 탄핵 반대 그룹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하고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신당을 창당하려는 사람이 윤 전 대통령 주변에 많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당 압박이 신당 창당 같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내분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당회가 나오면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에선 당신뿐 아니라 전체 여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탄핵 선고 후 이뤄진 MBN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지지자 대상 조사는 6위에 그쳤지만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완전 국민 경선을 요구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당심 50%를 반영하는 현행 경선룰 아래에서는 상당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앞세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고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가 여전해 경선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후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어대명. 이러한 기류 속에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모레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됩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출마한다. 김두관 전 의원이 민주당 주자 중 첫 번째로 대선 출사표를 내며 한 말입니다. 김 전 의원은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이른바 어대명 경선으로는 중도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예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대표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하기도 했던 김 전 의원은 개헌 대통령으로 제7공화국을 열겠다며 이 대표와 각을 세웠습니다. 범진보 진영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 즉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진보 진영의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모레 대표직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일은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9일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도 대선일이 지정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개헌과 반 이재명 정서 극복을 키워드로 당내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민주당은 어대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대통령이 파면돼 치르는 선거니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겨냥해 국민의힘 공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로 당원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도리라며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국힘은 해체를 결의하는 게 맞습니다. 내란 수괴를 제명하는 상식적 조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염치이고 그동안 민주당을 향했던 검찰 수사의 총구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 돌리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했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말도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건희가 구약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했던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에 들이댄 것과 똑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민주당이 검찰 수사 촉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 등도 재추진하며 대선 국면 내내 보수 진영을 견제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조기 대선이 사실상 6월 3일로 정해지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후보 선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선 룰을 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기존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내용과 유불리를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둘러 대선 체제로 태세 전환에 나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관심은 경선 룰에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도 입과 현재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되어 있는 경선 룰을 손댈지 여부입니다. 후보 난립 속에 탄핵과 지지층, 중도 확장성 등을 두고 후보 간 입장차가 첨예해 반영 비율에 따라 결과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 등 여론조사 방식도 갈등의 뇌관입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바꾸는 게 실익이 있겠냐며 기존 경선룰 유지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국민 완전 경선 주장이 이어지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시계도 빠르게 대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정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특별 당원 당규 논의와 선관위 구성 등 경선 일정 모두 이재명 대표 사퇴 시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인 경선 룰 논의 역시 이재명 대표 사퇴 이후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인 현행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정당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네, 빨라진 조기 대선 그 밑에서 벌어지는 물밑 전쟁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선거 캠프 장소로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옆에 보이는 여의도 대합 빌딩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예, 옆에 보이시는 이 빌딩이 여의도에 있는 대하 빌딩인데요. 네. 지하 4층, 지상 12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정치권에선 이 대하 빌딩에 왕기가 서려 있다는 소문이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바로 이 빌딩에 캠프를 차리려는 발길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가장 최근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곳에 캠프를 차렸었습니다. 네, 역대 많은 대통령이 이곳에서 캠프를 차렸는데 그야말로 명당이라는 건데 그런데 너무 몰리면서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이 대하빌딩에 둥지를 틀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하빌딩 4층에, 한동훈 전 대표는 9층에 선거 사무실을 가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설전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대표적인 정치권의 앙숙이죠. 대선과 당내 경선 일정 동안 두 사람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사람 엘리베이터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출마 촉구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국민의힘 쪽의 후보죠. 네. 김문수 장관을 향한 촉구였습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이렇게 특정 후보를 향해서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 김문수 장관에 이어서 윤상현 의원을 향해서도 이 출마를 선언하라는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지를 국민과 당원 앞에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윤상현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네, 보통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질타나 규탄을 하는 기자회견이 많은데 이렇게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요.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나와라, 출마해라 이런 기자회견을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활짝 웃고 있는데 네, 오늘 그렇습니다. 아침 회의 영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들이 일부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 웃음을 터뜨린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했다는 당은 자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보수 우파진영 언론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 정권은 흠나가는 거지. 당이 없어지는 거지. 한 번 더 그러면. 좀 가이드라인이 됐습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옳은말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 9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함께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일종의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장면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웃겼다. 이 마지막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끝이 났지만 내란죄 형사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주 첫 정식 공판이 열리는데 앞으로 매주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이젠 대통령직을 상실한 데다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관련 사실관계 상당 부분이 인정된 만큼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공판 준비 기일이 2차례 열렸는데 앞으로 열릴 정식 공판은 출석이 의무라서 윤 전 대통령은 매번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심의됐는지 또 비상입법기구 설립을 시도하면서 계엄을 상당 기간 유지하려 했는지를 두고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4회차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매주 진행될 전망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관련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된 건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돼야 하는데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다만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보다 증거 능력 인정 문제 등에 있어 더 까다로운 만큼 탄핵 심판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미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8차 변론기일을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막바지를 향하던 때로 검찰은 탄핵심판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때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경호, 의전 문제가 사라져 소환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윤 전 대통령 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 불출석입니다. 이 법원은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포기했고 검찰은 유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증인 출석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지난달 과태료까지 부과해가며 5차례 소환 요구를 했지만 이에 불응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강제 절차 검토한다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오늘 최종적으로 증인 출석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던 재판부는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결국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신분이 현직 국회의원이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의 이의 신청으로 과태료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 구금을 동반하는 감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2심 결심 공판이 오는 6월 3일로 잡혔는데 공교롭게도 조기 대선 날짜와 같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들이 멈추느냐 이어지느냐도 논란인데 이 대표의 여러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에 첫 공판을 열고 결심 공판은 6월 3일로 잡았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장동 민간업자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함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되는 결심 공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 날짜와 겹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조항이 모든 재판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설 대립이 다 있어가지고요. 보통 소추 이렇게 할 때는 기소만 얘기하는데 소송 수행 전반을 다 본다 그러면 재판을 정지시킬 거고 그렇게 안 보고 그냥 글자 그대로 기소만 보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총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 대표가 상고심 소송 기록 수령을 미루며 심리 지연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만큼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폭락으로 우리 돈으로 1경 원에 가까운 자금이 증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죠. 이미 50개국 이상이 관세 협상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엔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급락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행 의지를 고수했습니다.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e market, I can't tell you, but I can tell you our country has gotten a lot stronger. And eventually, it'll be a country like no other. It'll be the most dominant country economically in the world. 관세로 인한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미국 경제를 고치는 약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I think your question is so stupid. I mean, I think it's I don't want anything to go down, but sometimes you have to take medicine to fix something.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도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 오는 9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를 미룰 가능성은 없으며 단기적인 증시 폭락 이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관세 협상을 요청한다고도 전했습니다. I got a report from the USTR last night that more than 50 countries have reached out to the president to begin a negotiation.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합니다. 관세를 통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효구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새파랗게 질린 듯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급락했고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4%가량 빠지며 무력하게 2,400선을 내주더니 장중 5% 넘게 폭락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5% 넘게 급락할 때 거래를 일시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해 8월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블랙 먼데이 이후 8개월 만이자 올해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마감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5.57%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5.25% 빠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노출된 현대차나 기아 등 자동차주가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동차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항상 이제 언급이 되고 하는,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상징적인 어떤 관세 정책의 주된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7.83%, 홍콩 항생 지수는 13% 넘게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는 관세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1,430원대까지 낮아졌던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460원 선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100조 원을 투입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하지만 관세 전쟁이 일파만파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도 커져 당분간 증시 반등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온라인에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풍자하는 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펭귄만 사는 무인도에도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인데요. 이 관세 반대 팻말을 들고 트럼프에 항의하는 펭귄들, 트럼프 정책을 조롱하는 겁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뒤뚱거리는 펭귄들이 관세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합니다. 뉴욕 증시 폭락을 풍자해 애니메이션 펭귄 캐릭터가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펭귄이 관세율표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치기도 합니다. 이번엔 펭귄 한 마리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을 만납니다. 펭귄은 정장을 입었는데 고맙다고 하지 않아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풍자한 건데, 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아 면박당한 상황을 빗댄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느닷없이 펭귄이 등장한 건 10% 관세를 부과한 섬이 호주에서 배를 타고 2주를 가야 하는 남극 펭귄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인도까지 관세를 부과하자 펭귄을 주인공으로 한 콘텐츠, 이른바 밈이 등장한 겁니다. The tariffs are so poorly planned that he's taxing penguins, not Putin.
2천여 명밖에 거주하지 않는 호주 노퍽섬에도 29%의 상호 관세를 매겼는데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It's a running joke. Everyone's laughing about it, and they're either laughing about it or they're confused why. Because 미국에선 관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 트럼프 시위로 번져 지난 주말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국내외 비판에도 보란 듯이 SNS에 골프를 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사람들이 관세가 아름답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달리는 차에 줄에 묶인 채로 끌려가는 영상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끌려간 이 대형견은 결국 죽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운전자는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황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대형견 한 마리가 축 늘어진 상태로 차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트렁크 문은 열려 있고 밧줄은 차에 단단히 고정돼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충남 당진시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차에 대형견을 매단 채 운전했습니다. 클락션을 울리긴 했어요, 주변에서. 분명히 창문도 좀 내려가 있었고 뒷좌석에도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본인한테 하는 건지는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차우차우 품종인 개는 무려 1시간 넘게 끌려갔고 결국 죽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운전자는 동물 학대 혐의를 부인합니다. 교배 목적으로 지인의 개를 트렁크에 싣고 가던 중이었는데 개가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트렁크 문은 개가 질식할까 봐 열어놨고 자신은 개가 나온 줄 몰라서 계속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대형견이라 할지라도 트렁크에 개를 실은 것 자체가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차에 매달고 가서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사례에 대해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보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대 행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 등 관련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지난 2월 6명이 숨진 부산 리조트 화재 당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내부가 암흑천지로 변했는데 2달에 걸친 조사 결과 그야말로 총체적 안전 부실이 빚은 참사로 드러났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리조트 공사장 1층에서 작업자들이 자재를 나릅니다. 갑자기 배관 관리실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10초 만에 내부가 시커먼 연기로 뒤덮입니다. 복도에도 연기가 차 작업자들이 손전등을 켜고 대피합니다. 지하 1층까지 연기가 퍼지자 놀란 작업자들이 소화전 호스를 끌어와 물을 뿌립니다. 하지만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1층 승강기 앞에서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지상 1층 배관 용접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용접 불티가 배관 옆 구멍을 통해 지하 1층 천장과 연결된 배관 보온재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불티를 막아줄 방화포는커녕 화재 감시자도 없었습니다. 안전관리 인력이 없었고 현장 책임자 일부는 다른 장소에 가 있어 불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었지만 소방시설도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미연결되었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시공사 대표와 현장 소장 등 6명이 구속됐고 공사 관계자 15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사용 승인을 받은 리조트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었던 만큼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소방서와 군청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SNS에 학대 의혹 사진을 올린 간호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 확보에 나섰고 추가 의혹이 제기된 다른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의 자체 조사에 이어 경찰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벌어진 학대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해당 간호사의 집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마쳤고 추가 학대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간호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환 날짜를 지정하진 않았지만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해서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추가 사진이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러야 될 것 같아서요. 경찰은 이번 SNS에 노출된 신생아 외에도 최소 5명이 더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사건 초반 개인의 일탈이라던 병원 측도 결국 지난 5일 사과 영상을 올리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의혹이 제기된 다른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대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 침범에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었는데 삼촌의 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순찰차가 따라붙자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수차례 정차 명령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무시한 채 돌진하기도 합니다. 도주 승용차는 대전 도심에서 25분 동안 4km 넘게 난폭 운전을 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승용차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막혀 멈춰섭니다. 경찰에 체포된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승용차는 렌터카였습니다. 반납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업체 측이 차량을 찾아 나서게 되면서 경찰의 추적도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운전자 맞냐고 그랬더니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면서 따라갔던 거죠.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운전해보고 싶어서 차를 빌리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삼촌의 면허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이용해서 이제 차량 렌트 앱에 사진을 올리고 차량을 빌리게 된 건데 경찰은 운전자를 무면허와 난폭 운전 혐의로 나머지 동승자 3명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미국에서는 중부 지역에서 닷새간 강타한 폭풍으로 기록적인 홍수와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집 한 채가 70m 넘게 날아가는 등 이로 인해서 적어도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 사이에 옷가지가 걸렸고 차도 처박혔습니다. 순식간에 덮친 토네이도에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가정집이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We heard the windows shatter, and then the pressure dropped, and in a real brief amount of time, I remember laying on the ground going. 얼마나 위력이 센지 세 사람이 머물고 있던 주택 한 채를 통째로 들어 올려 무려 73m 떨어진 곳에 떨구기도 했습니다. He said he never realized how fast it happened, and he said it literally happened like a streak of lightning. 미국 켄터키주에서는 폭우로 인해 주택이 통째로 떠내려갔고 인근 주민들이 배를 타고 집을 빠져나와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져 도로 곳곳이 침수됐는데 인디애나주에서 터널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 아래로 운전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중부와 남부 지역에 닷새간 계속된 기록적인 홍수와 폭풍으로 최소 1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폭우가 기온 상승과 불안정한 대기 상태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데 이어 예년보다 활발한 수천 건의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에 시달리며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땅이 워낙 넓은 중국에선 한번 성묘를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해서 성묘는 야외 생존 훈련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식격인 올해 청명절에는 좀 수월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익숙하게 아래에서 위로 물건을 하나씩 올립니다. 중국의 4대 전통 명절인 청명절에 성묘를 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성묘할 땐 보통 돼지구이를 올리는데 깊은 산 속에 묘가 있는 경우가 많아 돼지를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기 일쑤입니다. 드론이 훈제 돼지를 싣고 날아가고 산 정상까지 배달합니다. 로봇개도 돼지구이 짐을 싣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전까진 직접 들고 가야 했던 제사 음식을 로봇들이 대신 배달해 준 겁니다. 배달업체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묘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시간이 없는 후손들이 배달기사를 이용해 성묘를 대신 맡긴 건데 가까운 곳은 5만 원 정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단 로봇 기술과 배달 서비스가 야외 생존 훈련을 방불케 했던 중국의 성묘 문화를 편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국이 국내 최대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에 대해 수입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염전에서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처음인데 먼저 관련 내용을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 염전인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인도 보류 명령, 즉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태평염전 조사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제노동을 이유로 타국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와 미크로네시아,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국산 천일염 수출 시장입니다. 태평염전이 미국에 다시 천일염을 수출하려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의 일부 국내 유통업체들은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잇따라 매장에서 빼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태평염전에 명확한 문제 소명이 있기 전까지 우선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도 보류 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 지원해 나가겠으며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에 미국 정부가 또 다른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여러 이유를 들어 제재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그래서 저희 MBN 기자가 태평염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관계자는 일부 생산자의 문제일 뿐 이미 자정작용이 이뤄진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금 생산자들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훈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전라남도 신안증도에 드넓은 소금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140만 평, 축구장 640개 면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염전입니다. 해마다 16,000톤의 소금을 생산하며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6%를 차지합니다. 소금밭이 크다 보니 태평염전은 직접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임차인 20명에게 위탁을 맡기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태평염전은 일부 임차인의 문제일 뿐 강제노동이나 인권 문제를 유발한 적이 없고 미국 당국의 사실 확인 조사를 별도로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는 법에 맞는 임금과 숙소를 제공해왔다며 이번 미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확인했다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밝혀진 건 없어서 그런 것부터 좀 파악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쯤인 지난 3월 말 올해 첫 소금 생산이 시작되는데 이 천일염 생산자들은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 소식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만두고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 보시오. 태평염전의 소금은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국내 식품회사를 통해 수출되기 때문에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일지 아직 가늠할 수 없습니다. 천일염 생산자들은 자칫 불똥이 영세한 다른 염전까지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수업 거부로 한산했던 의대 캠퍼스에도 조금씩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시험을 앞둔 본과 고학년들이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수업 열기는 예전 같지 않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의과대학. 스승인 교수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좀 힘이 없죠.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전공의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이제 교육하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즐거움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없잖아요. 반면 올해 1학기는 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했는데 특히 본과 3, 4학년의 수업 참여도가 높은 걸로 파악됩니다. 서울의대 본과 4학년은 과반, 연세의대 본과 4학년도 절반가량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만큼 응시 자격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본과 4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는 교수와 학생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6시 되면 땡 하고 집에 간대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수술이 늦어지면 애들 아무도 안 갔어요. 더 하나라도 보고 배우려고. 이런 냉기류 속 1, 2학년 예과생들은 여전히 수업 거부 기류가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의료계 일각에서는 올해 의대생 1,509명이 늘어나 내년도 정원을 그만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의대생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 악업은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감원 요구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교육당국은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을 더 지켜본 뒤 이르면 이번 주에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하동에서 큰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기상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경북 산불 때처럼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거센 바람이 예보돼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경북 산불은 초속 25m를 넘나드는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먼 산만 됐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더만은 순식간에 2, 3분 만에 동네에 불이 떨어져요. 떨어져가 무슨 휘발유로 뿌려놨는 것처럼 불이 확 다 퍼지고. 강풍의 원인은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쪽에 고기압이 머무는 가운데 저기압이 동해를 지나며 큰 기압 차이가 발생하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동해안 일대엔 밤부터 거센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지형 효과를 받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초속 25m, 동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지난 주말에 내린 비도 산불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없을 전망입니다. 낙엽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도 금세 말라버립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엔 비가 많이 내렸지만 제 주변에 있는 낙엽을 만져보니까 벌써 말라버렸습니다. 실제로 비가 내린 다음 날부터 불이 나기 시작해 오늘까지 전국에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등 대형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기상 예측을 뛰어넘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될 수 있는 만큼 절대 소각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동수단 모빌리티 기술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은 더 오래 날 수 있고 굴착기는 원하는 깊이만큼 알아서 땅을 팝니다. 정예린 기자가 모빌리티 혁신의 세계를 만나고 왔습니다. 얼핏 헬리콥터처럼 보이는 기체. 하늘에 나는 택시로 불리는 미래 교통수단.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위한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기체는 리튬 배터리를 주로 쓰지만 이 기체는 이착륙할 때는 배터리를, 비행 중엔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신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번에 100km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장 시간 비행 시간은 지금 38분에서 42분 정도로 기존의 배터리 기체보다도 한 30%, 40% 정도 업된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는 굴착기엔 운전자의 작업을 돕는 각종 카메라와 센서, 모니터가 달렸습니다. 이제 굴착기는 땅 깊이를 센서로 측정해 자동으로 땅을 파고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가지 못하게 경고합니다. 원격으로 굴착기의 기능도 수시로 개선할 수 있어 생산성과 안정성,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AI를 활용한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제품에 탑재하고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석이 아예 없는 자율주행 버스도 등장했습니다. 사람 대신 GPS 장치와 센서가 거리를 감지하고 AI 카메라가 분석해 주변 장애물을 파악합니다. 시속 40km로 주행하는 이 버스는 도심 내 관광뿐만 아니라 이동형 가게나 물류, 배송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모빌리티 혁신은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더욱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우리의 차 문화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사동에선 이미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10월에 열리는 에이펙에서도 주요 관광 아이템으로 낙점됐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 인사동의 한 다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다도를 체험하며 한국 차를 맛보고 우리 문화를 음미합니다. Tea is more towards the Malaysia way of making tea, whereby we do the teh tarik, doing this way to make the tea nicer. 차를 더 맛있게 마시기 위해 쓰이는 닭이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Because it is very pretty. The colors are going to be nice in my dining room. 여행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제 다구라든지 이제 컵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차 시장 규모는 최근 3년간 44%나 커질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페 문화의 일상화로 비커피 음료 수요도 함께 늘었고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도 더해져 잠재력이 지금보다 더 클 거란 관측입니다. 실제로 오는 10월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외국인 다도 체험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들 사이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는 우리 전통적인 다양한 요소들과 또 결합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관심도 많이 끌 수 있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제 차문화 산업 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외 차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남 곳곳으로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단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우선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등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또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새벽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낮부터 서쪽 지역은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기온의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해서 한낮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1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엔 광주가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